안녕하세요. 다음에서 수학을 맡고 있는 이하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하려는 설명회는 5월, 6월, 그 다음에 8월에 거쳐서 3회에 맞춰서 기획된 설명회입니다. 일단 주제로 저희가 잡고 있는 부분은 오늘은 지금 저희가 겨울방학부터 공부를 진행해 오면서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 아이 지금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 앞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거나 아니면 잘하는 친구지만 뭐 잘하는 만큼 또 고민이 많고 또 어려운 부분을 말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부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 이런 부분하고요. 하반기에 보통 일정에 보면은 지금 접수하고 이제 공문이 나온 거는 한국 주니어 올림피아드 KJMO 이제 공문이 나와 있고요. 뭐 2학기에 성대 경시가 있고 영재원 모집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일정은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서 우리 아이가 지원을 해본다 그러면 준비를 어떻게 해볼까, 자료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할 부분은 지금 선행학습에 대한 중등 대수에 대한 진단이나 학습 방법에 대한 제안에 대한 부분을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재원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수리융합이나 이런 공부를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이런 학습 자료 방향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6월 말, 7월 초 이때에는 그렇다면 서울교육청이나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누어서 서울교대나 어떤 문제가 나왔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여름방학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8월에는 저희가 이제 영재원 공문이 모두 발표났을 때 실제로 지원하시는 분들의 지원에 대한 특이점과 어떻게 지원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실질적인 이렇게 3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수학 가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이름은 이하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 이거는 저 자랑이다 이렇게 아니라 저는 영재원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경시나 영재원 이런 패턴만 집중을 해서 보다가 아이들 공부를 같이 교육 선행을 많이 맞추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스스로는 이 정도면은 영재나 경시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여러 방향의 아이들, 공부를 아주 잘하던 친구들, 그 다음에 무언가를 배워나가는 친구들,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힘들어했는지를 많이 좀 보게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계속 수학을 하면서 시기마다 생각이 조금 바뀌었는데 항상 드는 생각은, 요즘에 아이들이 조금 빨리 푸는 친구들, 좀 많이 나간 친구들에 대해서 마음이 조급하거나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속도가 아니라 1대 10대에게 중요한 거는 재능이 아니라 자신감이라는 이 미리자판이 이 사람의 수학자의 말에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한테 실제로 물어봤을 때 너희는 수학 공부가 언제 싫어지니? 공부가 언제 싫을까라고 물어볼 때 당연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체크할 부분은, 일단 아이들은 수학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안 풀리는 문제가 쌓여 있으면 심한 문제는 뭐든 마음이 이제 찜찜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거를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하면 되면 아는데 이게 짧은 시간에 될 것 같지 않으면 일단 뒤로 한 발 물러서면서 재미없다,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시험은 사실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찾는 공간이잖아요. 내가 정확하게 아나 모르나를 보는 건데 아이들이 생각보다는 성적에 많이 연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건, 많이 풀어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심화나 제대로 학습을 할 때는 내가 아는 문제 하나를 맞춰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틀렸을 때 자신감은 좀 없어지고 재미없어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당연한데, 그러다 보니 자기가 모르는 걸 해결할 때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2학년 1학기에 보통 파트를 보면은 제가 아예 학년을 중1, 중2, 중3을 수화 연산, 그 다음에 문자화식, 함수 이런 부분을 나누어서 만들었어요. 그럼 어머니들께 나누어진 자료 보면 이게 사실은 공부하라고 문제를 풀라고 드린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한번 점검할 때 풀어봤으면 좋겠는 문제 예시를 제가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몇 문제를 풀어봤는데 답이 없으면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참고할 수 있는 부록으로 답을 약간 넣어놨어요. 개념적인 거를 제외하고는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학 연산 파트부터 한번 볼게요. 중1 때 자연수의 성질, 정수에 대해서 배울까요? 중2 때 유리수와 순환소수를 배우고 중3 때 제곱분할 실수를 배우면서 실수 체계를 다 배우게 돼요. 근데 이 파트는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크게 영향을 안 줄 것 같지만 문제는 아이들이 여기에서 잊어버린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 풀 때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나는 어느 학년 과정은 싫어 라고 한 발 빼는 순간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당연해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저도 중3 아이들한테 중3 과정을 배우고 있는 심화친구 초상이 할 때 문제집에 실제로 있는 문제인데 그냥 기본적인 것만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지금 심화 문제 물고 뭐 농도도 풀고 2차 방정식도 풀고 다 풀고 있는데 실제로 수의 정의를 알고 있는지 니네가 생각하고 있는 수의 정의를 한 번씩 말해봐. 그러면 아이들은 의외로 뒤에 있는 유리수와 무리수에 대해서는 좀 잘 얘기해요. 근데 자연수와 정수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공부로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수는 개수를 세는 거여서 특이한 정의를 갖지 않고 이거를 자연수라고 한다. 그 다음에 정수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와 영과 음의 정수로 되어 있다.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인데 수학에선 절대 분모는 0이 될 수 없다. 뭐 무리수는 실수 중에서 유리수를 제외한 거로 이거와 저거를 다 합쳐서 실수라고 한다. 근데 이 개념이요. 문제 풀 때 이 부분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재미없다. 뭔가가 나는 이 부분, 그리고 아마 어머님들 아이들 중에 중2, 중3 과정 심화를 가거나 아니면 중간쯤 갔을 때 엄마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나 하나도 뭔가 개념이 안 잡혀. 근데 실제로 상담을 해봤을 때 선생님이 네, 큰일입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해요. 이런 이야기보다는 좀 다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나 아이가 더 자신감이 없다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아이들이 이런 개념 같은 부분이 뭔가가 모호하면서 아는 것 같고 문제를 맞긴 맞는데 자기도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이 공부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요즘에 왔을 때 제가 이제 심화 공부를 해야 되는 유형 중에 말씀드려주는 건 이런 문제가 좋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지껏 문제집에서 이 단원을 가지고 어떻게 그 단원을 해결할 수 있을까 수리적인 문제를 풀었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요구되는 부분은 우리가 심화로 갔을 때 다시 해야 되는 것. 오히려 이제 와서 개념을 말하는 아이들이 개념을 들을 수 있어요. 처음에 배울 때 개념을 말할 때 필기하지만 좀 졸고 머리 아파요. 심화로 가면 이 개념이 어디에 쓰이는구나. 그 다음에 융합적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수학이 사고력 따로, 경시력 따로, 그 다음에 영재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수학이 한 파트로 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통 저희가 이제 고1에 가면은 그 연합고사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연합고사가 보통 고1 3월에 볼 때는 당연히 고등 내용이 아니라 중등 전체 내용을 보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문제 예시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 보면은 숫자 타일에 대해서 얘는 위로 가고 아래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지나갔을 때 자기가 지나간 타일의 곱이 38만 2,200이었다. 이랬을 때 모든 수의 합은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이렇게 도로에 움직이는 거는 영재경에서 보면은 사고력 쪽에서 로봇가 이동하는 최단 경로나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수학하고 합쳐서 문제를 보면 모든 수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어떤 아이들은 이거를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겠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 때 좀 더 재밌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는 답을 내겠다는 의지 말고 문제를 즐긴다면 실제로 내가 못 가는, 그러니까 여기에 없는 수들을 못 가는 곳을 지우고 나는 2를 3번, 3을 1번, 5를 2번, 7을 2번, 13을 밟아야겠구나. 그렇다면 그 경로를 지우고 어떻게 가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문제가 좋다라는 게 아니라 수학 문제를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나갔으면
전체적으로 합하고 융합된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기가 생각한 부분을 정리할 때 내가 이 부분을 잊어버렸구나. 너무 옛날 거.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농담처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중3 보육 과정을 가리킬 때 중1 과정에 나왔던 부분이 너무 옛날에 배워서 잊어버렸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요. 제가 웃으면서 근데 우리는 아직 중학교를 들어가지 않았는데 너무 옛날에 배워서 잊어버렸으면 이거 중1 가서 어떡하니? 그럼 공부한 보람이 없지 않니? 우리는 제대로 수학을 알려고 한 건데 옛날에 가서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오히려 중3까지 갔을 때 이렇게 모든 거를 합쳐서 보는 문제들이 한번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머릿속에 있을 때 가장 힘든 부분은 방정식 파트죠. 그래서 아이들 중1, 중2, 중3 했을 때 처음에 중1 과정 문자화식 배울 때는 부모님들이 많이 좌절하시고 언니, 오빠, 형들이 있을 때 이건 아니다. 얘는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때 아마 보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였을 거예요. 그 괄호를 푸는데 분배 법칙을 못해요. 앞에는 부호를 바꾸는데 뒤에는 바꾸지 않죠. 그 다음에 이항을 하거나 아니면 우변은 건드리지 않아요. 이런 기초적인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얘는 생기초가 안 돼 있구나. 처음부터 돌아가야 되는구나. 근데 이 친구들이 본인들이 겪어나가면서 힘들어했던 과정이에요. 그럼 그런 과정을 지나고 이제 중2 때가 되면 이제 괜찮겠구나. 우리 아이는 이제 방정식을 풀었어 라고 생각하면 부등식이 이제 사람을 잡기 시작하죠. 그래서 부등식이 지금 교과서에서 굉장히 약화된 파트 중에 하나예요. 연립부등식 부분이 줄어들면서 아이들이 이 부분을 어머님이나 공부할 때 좀 체크해서 봐주셔야 되는 건 대체로 한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풀어요. 어차피 끝에 물어보는 값은 부등호 방향만 틀렸다고 생각을 하지 등호라고 생각을 풀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본 개념을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기본으로 들어가서 부등식에서는 부등호의 방향이 언제 왜 바뀌는지 그 다음에 이거를 바뀌는 거를 내가 납득해서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풀어나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줬어야 되고요. 연립방정식 풀고 연립방정식 활용을 풀다 보면 아이들이 말하는 3대 문제가 있잖아요. 어머님들이 나는 수학을 싫어 그래도 많이 아이들이 막 지긋지긋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처음은 거리, 속력,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합쳐서 난 거속시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부분은 조금 해요 아이들이. 그러다가 이제 농도만 나오면 내가 김치도 안 담그는데 난 소금물의 농도가 궁금하지도 않다. 근데 나한테 물어보는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도 조금 풀고 나면 이제 마음이 좀 가라앉아서 드디어 나는 활용을 할 수 있구나. 그러면 아주 끔찍한 이윤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숫자도 복잡하고 요즘에는 은행도 안 가고 실제로 계산도 안 하는데 뭔 놈의 계산이 많고 저도 싫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를 하나하나 해결할 때 아이들이 언제 재밌다 그러냐면요. 한 파트에 대해서 내가 푸는 방법에 대한 거를 스스로 쓸 수 있을 때 이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풀면 되겠다. 난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시작할 수 있어. 틀리더라도 방향을 내가 잡을 수 있으면 재밌다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처음 공부를 할 때는 푸는 방법을 배우는데 아이들이 좀 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돼. 가간법을 쓰고 그 다음에 농도가 나왔을 때는 식을 이렇게 잡는 게 좋아. 그럼 그렇게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초등이어서 좀 더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제가 공부를 특강 같은 경우는 아니면 예전에 영재나 경시할 때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같이 수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수업 중에 이해도는 초등학생이 훨씬 빠르고 심화 문제도 잘 풀었어요. 그만큼 잘하니까 언니 오빠들하고 했겠죠. 근데 시험을 보면 의외로 그 친구들이 좀 더 약한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내 거로 만들어서 확인한다기보다는 즐거웠던 부분도 있고 이해가 쉽다라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융합하는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근데 그 부분이 중3 과정을 보면 과정 자체가 되게 짧잖아요. 그래서 중3 과정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다 잡아줘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문항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중1-1에 있는 거에서 이거의 차수는 몇 차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오히려 이 질문을 초등, 중1 과정을 배울 때 하는 게 아니라 중3 과정과 고1 과정을 할 때 제가 친구들한테 해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이렇게 애매하게 했던 친구는 자, 3차라고 얘기를 해요. b의 세제곱. 왜니? 그랬더니 선생님 제일 높은 차수를 말하는 거예요. 3제곱이 제일 크잖아요. 근데 물론 여기서 갑자기 4차 이렇게 얘기한 친구는 이 친구는 섬뜩하게 의심해 봐야 돼요. 이거는 심하여서 문제가 아니라 너 큰일 났구나. 숫자의 거듭 제곱을 보다니 이거 그냥 계산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에 대한 답은 세 가지거든요. A를 기준으로 보면 2차, B를 기준으로 보면 3차, 아무 말이 없으면 5차, 문자에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자기가 뭔가 명확하게 이런 거는 이렇게 보는 거였어. 그 다음에 뭐 문자가 분모에 있을 때는 이건 분수식이니까 구분하지 않는 거였어. 이렇게 수학적인 어떤 개념이 기본적인 게 딱 이렇게 갖춰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단해지면서 그 다음을 풀 때 잊어버리는 정도가 좀 더 없어지면서 기본 개념을 좀 더 잘 넣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말하는 거는 이제 심화를 볼 때 이제 문학 공부를 하세요. 지금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나는 이제 수학을 안 보려고 했는데 설명해서 이게 웬일이야. 웬 수학 문제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는 문제를 파트를 한 파트만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중근을 갖는 판별식만 봤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해보지도 않고 확률하면 뒤로 한 발을 빼요. 확률이다. 이 문제는 나 못 푸는 문제다. 사실 위에 주사위라 그랬으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그러거든요. 그렇게 고난이도 수학으로 풀기 힘들면 수학은 끈기로도 풀 수 있다. 주사위 1, 2, 3, 4, 5, 6분이 없는데 그 6개 나 같으면 인내심 있게 넣다가 방법을 찾아보기라도 하겠다. 제발 단어 하나에 뒤로 빼지 말고 모든 단원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보려고 하지 말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아이들하고 저하고 동의한 것 중에 하나가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도 웃으면서 하는 것 중에 수학 문제에서 문장이 3줄 이상 넘어가는 건 용서할 수 없다. 근데 이렇게 5줄이 넘어가서 이렇게 6줄까지 되면 일단 읽기 전에 마음이 갑갑하고요. 이 앞부분을 읽다가 뒷부분에서 앞에 부분 문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나서 풀 의욕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앞에 있는 거는 실제로 있을 법한 얘기였고 이거는 2분 또는 3분마다 다닐 때 가능한 순서상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레짐작하고 뒤로 빠지는 문제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푸는 영역이 아니야. 이거는 사고력이야. 이런 문제를 풀면서 약간 지식적인 수리융합적인 부분이 완성이 되면서 우리가 심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공부가 분리되지 않고 영재나 경시나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파트로도 다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중등심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 나왔어요. 이게 저희들끼리 얘기할 때도 점점 왜 이럴까라는 얘기를 조금 해요. 그러니까 점점 왜 이럴까는 함수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아니면 어려워하던 부분은 2차 함수 부분 정도였는데 아이들이 처음부터 희한하게 이런 쪽이 약해지면서 좌표 평면과 그래프 1차 함수 그래프 점점 더 못하면서 함수 쪽만 보면 뒤로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 아이가 좀 공간이나 좌표나 이런 게 약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공부할 의욕이 끝부분에서 뚝 떨어진 것도 좀 있어요. 이게 항상 교재 끝부분에 있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저희 같은 경우도 진도를 나갈 때 처음에 정수와 이리 수파트를 할 때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고 쾌활하게 잘해요. 근데 계산에 들어가면서 방정식이 되면 세상 큰일 났어요. 이게 연산이 틀리기 시작하면서 일단 다른 거 다 떠나고 식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잡다 보면 거기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활용 쪽에 가다 보면 세상에 어떻게 이거 손도 못 대 그럼 손을 대게 만들어야지 라고 얘기하다 보면 함수를 할 때는 약간 쫓기듯이 공부를 하는 경우가 저도 좀 많았어요. 근데 이 쫓기듯이 아이들 마음에도 이미 방정식 활용이나 이쪽 했을 때 이제 머리가 나는 좀 힘들었다. 이제는 조금 몰라도 될 것 같다. 조금 놔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을
가닥가닥하면서 전체를 연결하지 않아요. 그래서 좌표평면을 할 때 좌표평면을 하고 점대칭을 하는데 문제는 중학교 2학년 1학기에서 다시 대칭을 하는데 대칭 방법을 잊어버렸고요. 웃긴 건 중학교 3학년에서 다시 그래프를 대칭하는데 또 잊어버려요. 고1에 가서 대칭을 또 하는데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연관지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렇게 계통으로 한번 정리하는 거를 수학학원의 수학 프로그램으로서가 아니라 아이가 한번 내가 배웠던 게 무엇인지 중1, 중2, 중3 이런 식으로 누적 정리하는 과정은 한번 필요한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보통 중1 1-1에서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아니라 뒤에 연결되면서 아이들이 꼭 확인됐어야 되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뒤에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수학에서 저는 잊어버릴 수도 있고 모르기도 하고 틀리니까 저희가 이렇게 먼저 공부 선행도 하는 거고 수학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이게 한 번에 그렇게 다 전곡될 부분이었으면 미리 공부를 시작해 볼 필요도 없었고 너희 부모님이나 먼저 공부했던 사람들이 도전해 봤더니 한 번에 다 익히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연습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고민도 많이 겪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공부를 하는 건데 한 번 배워서 몰랐다고 해서 그건 당연한 거다. 한 번에 다 알면 학원 올 필요 없다.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하기 전에 공부하고 학교 다니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생각해서야 되는 건 개념을 어떻게 쌓아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 단순한 것들이 잊어버리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저희가 흔들린다고 할 게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축 위에 점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니면 대칭을 한다는 거는 어떤 좌표가 바뀌는데 그게 왜 바뀌는지 예를 들어서 X축의 대칭일 때 Y의 부호가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유는 X축의 대칭이니까 기준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기준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반대 좌표가 바뀌어 이렇게 자기가 움직여 보면서 내 거로 만드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게 기본일 때 잘 되는 게 아니라 중간 심화 이상일 때 그때서야 이렇게 완전히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요 앞에 이제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 수학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수학을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좀 오래 기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네트라마를 보고 있는데 그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하는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노래를 학생 때 들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게 응답하라에서 나왔었는데 근해 공식 노래를 조금 창피하지만 앞부분만 하면 이렇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요. 근데 이거를 공부를 좀 많이 한 친구들 한번 공부했던 친구들한테 말하면 너무 쓰러지게 좋아요. 선생님 완전 좋아요. 중독성이 최고예요. 집에 가면서 부르고 자기는 1년이 지나도 근해 공식과 판별식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이렇게 관해가지고 좋아. 처음 배우는 아이들한테 이거를 알려주면 얼마나 재밌게 이렇게 처음 알려준 아이들의 반응은 창피해요. 난 그런 노래 안 해요. 그러고 나서 못 외워. 차라리 외웠으면 좋겠는데 진지하게 정확하게 기억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아직은 그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나한테 즐거운 건지 수학적으로 다가와서 내가 완전히 알고 있는 지식이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중2-1에 있는 함수 이 부분을 좀 개념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이유는 아이들이 함수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교과 과정의 개편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학생이었을 때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저희는 집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집합을 배울 때 그 모임을 배우다 보니 중학교 1학년 1학기 거 함수를 배울 때 함수란 정의역과 기억나시죠? 뭐 능력 치역이 있다. 그래서 함수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함수라는 것에서 말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 중학교 2학년 1학기인데 이 부분이 집합 개념이 좀 빠져 있다 보니 굉장히 가볍게 다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함수라는 게 뭔가라는 개념을 나한테 딱 놓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냥 써져 있는 말처럼 x에서 y로 하나씩 대응되는 거. 근데 그게 왜 중요한지
내 스스로 함수를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구분 못할 때 본인들이 걱정하는 게 아니라 수학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볼 때 얘가 뒤에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정의를 구분 못하는 애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얘가 지금 초등에 이런 문제를 푸는 건 의심스럽지 않을까라는 거를 많이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심화가 됐을 때 이런 기본 함수값은 무엇이었을까?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기울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 기울기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어디에 뒀을까? 라는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주고요. 절편은 어떻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있던 대칭이 이게 직선의 식에서는 어떤 식의 대칭이 되는구나. 그래서 교과서에서 요구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확대해서 연계되는 그림을 좀 그려주는 공부를 해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중3-1에 대해서 보면은 이 부분은 가장 재밌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재밌다는 건 그만큼 파고들어줘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무엇인지, 그래프는 어떤 모형을 갖고 있는지, 여기 있는 이런 질문들을 난 다 대답을 할 수 있는지, 나의 개념을 생각하고 문제를 적용하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를 점검할 때 한 단원 못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해하고 그걸 보완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을 보면 중학교 1학년 과정을 5건을 풀었대요. 근데 문제는 아직도 큰일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5번 풀어서 이 정도면은 우리 아이는 조금 수학이나 이쪽 공부는 좀 길이 아닌 것 같아서 다른 일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을 할 때 조금 더 그 앞부분을 보완하기도 해요. 그리고 저희도 생각해보면 예전에 어려웠던 부분이 한 번에 해결됐다는 게 아니라 공부가 좀 쌓여나가면서 가서 아이들한테 하나를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좀 공부를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꼭 제가 이 수업을 짜서 제 수업을 들으세요라는 의미로 이거를 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상 과정을 아이들이 끝내면서 우리 아이들이 고등 과정을 가자고 하자니 예전보다는 아이들이 뭔가 그 공부의 연결성이 좀 떨어지는 걸 보였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학교에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중상 과정이 거의 끝난 친구들이었으니까 심화 과정까지 끝났으니까 너무 힘들었던 친구들이 많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 볼 때 누적이나 필요한 거나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뭐였냐면요. 아까 보였던 것처럼 중1, 2, 3을 학년별 심화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전체 과정을 수와 연산에 대해서 특징을 좀 엮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유리수와 순환소수가 중학교 2학년뿐만 아니라 다른 학년에 연합해 나왔을 때 내가 갑자기 선생님 저 순환소수를 분수를 맞추는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이런 방법이 나오지 않게 이거를 잊어버리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연결해서 생각이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하나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문자와식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단원을 나누고 함수를 나눠서 하는데 아이들이 처음 해야 되는 건 실제로 이런 심화 공부를 좀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이런 수학 프로그램 같은 거나 아니면 문제집을 이용하셔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혼내지 말고 아이들이 갖고 있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중1, 2, 3 전체가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푸는 목적 중에서도 미리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뒤로 굉장히 발을 빼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잊어버렸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도 만약에 그런 시험지를 보게 되면 마음의 준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게 아주 못 보는 경우가 나와요. 근데 이때 아주 못 볼 때 진단용으로 사용해 주신다고 아이들한테 먼저 말해주거나 아니면 문제집을 좀 오래 풀어보라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네가 갖고 있는 기억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신이 없거나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공부해 가면서 어떻게 보완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총괄을 체크를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분명히 그 중에 취약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이 취약 부분은 어떻게 할까? 문항수를 50문제, 100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친구들, 심화를 하는 친구들한테 중요한 거는
심화 문제 몇 개는 어차피 못 풀었잖아요. 못 푸는 문제를 오늘 3개를 풀 수 있게 되면 일주일에 3번만 하더라도 10문제 정도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그 예전에 풀지 못했던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별로 한번 단원을 보고 취약을 체크하고 다시 전체를 해서 이렇게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 이제 진짜 취약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수상을 가거나 고일 과정을 갔을 때 선행은 선행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중상 과정과 수상 과정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사실은 여기까지 대치동을 선행해야 됩니다. 이런 파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의지를 갖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어려워. 엄마 난 이 부분은 조금 힘든 것 같아. 난 여기를 좀 복습했으면 좋겠어. 내지는 난 사실은 예전에 대충 넘어갔는데 이거는 잘 몰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맞닥뜨리면서 근데 그 친구들이 조금 앞으로 그래서 어머님들이 돌려주면 기본 과정을 하는 데 갔을 때는 공부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어딘지를 알고 싶으면 시험이 점수로서의 시험이 아니라 나의 과정을 확인하는 시험으로서 전체 과정을 중간을 나누고 누적하고 이렇게 만들면서 이게 끝났을 때 과제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럼 여기에서 쓰였던 개념들 이 부분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그 문제와 그 개념을 내 거로서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정도 왔을 때 잘 기억나지 않고 잊어버렸다는 거는 사실은 조금만 방심하면 더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수학 강사인 제가 아이들한테 내가 이렇게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나는 1년에 수십 번을 반복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는다. 근데 나도 1년 동안 어느 과정을 가르치지 않으면 순간 그 부분이 약간 애매한 순간이 있다. 이렇게 수십 번을 했는데도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릴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공부할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의지처를 하나 만들어 놓는다. 이런 식으로 심화를 접근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할 때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아이들이 꼭 버려야 되는 아이템은 많은 문제 푸는 거 필요한 친구도 있어요. 연습이 필요한 친구. 근데 적당히 맞았을 때 넘어가는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가 나중에 중학교 가서 이렇게 내신 아이들 준비할 때 약간 사람 잡는 예시 중에 하나가요. 문제집을 풀 때 너무 잘 풀어요. 옆에서 지켜봤을 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뭐 블랙라벨을 풀던 A급을 풀던 기출문제집을 풀던 너무 잘 풀어요. 근데 시험을 봐서 이 친구들이 망치는 건 아니에요. 한두 문제 틀려요. 근데 왜 틀렸는지 본인도 이해할 수 없고 엄마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도 미치겠는 게 이게 틀릴 만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시험 시간에 시간도 남아서 2번, 3번 점검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뭔가 적당히 보던 것들의 하나의 습관이 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수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기초적인 남들과 그러니까 웃으면서 어려운 문제 다 맞춰주시고 선생님 좀 무안할까봐 남들 안 틀리는 문제 한 문제 틀려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자기 스스로 적당히 하는 부분을 초등학교 때 없애버리고 끈기 집중은 당연하잖아요. 근데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유예요. 이게 급하게 무언가를 해치워야 되는 친구들이 답이 급해요. 이 답을 확인하고 빨리 나는 이거를 마무리 짓고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심화를 갈수록 문제를 즐기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됐었고 그 다음에 내가 풀어낸 내 스스로는 굉장히 기특하고 쓰담쓰담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져주면 그리고 좀 자랑도 하면서 기억을 해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사물함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고위 연합고사에 나오는 경시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끝났을 때 아이들이 그냥 답이 나왔으면 답 끝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쓰였던 개념을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왜 사물함이 언제 열릴까? 한번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이러면 홀수 번째보다 열리겠구나. 그래서 나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까? 근데 약수는 2개가 짝으로 되는데 근데 왜 약수가 홀수개가 나오는 아이가 있지? 하고 찾아보면 같은 수를 2번 곱하는 바람에 한 번 쓰니까 홀수개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보통 문제를 풀 때는 아이들이 혼자 풀거나 아니면 몇몇 친구들은 똑똑하게
이 범위를 줄여서 규칙성을 찾아서 답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답이 나왔다고 해서 그 다음으로 가는 친구야. 근데 여기에서 이런 원리가 있었고 수가 이런 재미난 특징을 갖고 있네. 그럼 나는 이런 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내가 잘 잊어버렸거나 예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잘 생각나지 않았네. 그러면 이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나중에 잊어버릴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럼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노트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공부를 문항수를 적더라도 차근차근 할 수 있도록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힘들죠. 이게 아이들 몇 문제하고 안 하는 건 아닌데 저희도 그런 방법을 계속 연습을 시키고 이게 부모님과 아이가 같은 의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하고 부모님은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아이들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 좀 해줘. 이렇게 한 문제 갖고 오래 붙고 있으면 엄마가 너 지금 어느 세월에 거 다 할 거냐고 저 혼나요. 이럴 때도 있거든. 자, 그러면 이게 곱셈 공식은 외워보자가 아니라 시기 다 지났으면 내 거로 만들어야 하는 공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두 번, 세 번 외워보고 내 거로 됐는지도 확인해보고 내 공식집도 만들어보고 저희 옛날에 이랬잖아요. 자기 혼자 하기 힘들면 남이 잘 쓴 거를 좀 오래 붙여보기도 하고 그래서 꼭 글씨를 많이 쓰고 다 쓰고 누구처럼 예쁘게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방법을 썼을 때 효과적인지 그 힘든 과정을 초등학교 공부할 때 거쳐서 갈 수 있다 그러면 중등할 때는 이 친구들은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 방법을 총정리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처음에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저희도 뭔가 지키려고 할 때 그 의지는 점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이들한테 노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는 선생님들이나 어머님이 강요해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난 잊어버릴 거고 나는 나중에 모를 거고 근데 어디를 찾아보면 되는지는 알 수 있을 정도. 그 다음에 노트가 좀 들듣더라도 처음에 중간 이상이 된다면 다음엔 중간까지 그 다음에 단 나는 조금 가다가 해이해질 수도 있다. 근데 나만 그런 건 아니고 남들도 다 그러더라. 이 생각을 난 알고 있어. 내 기억력은 천재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손으로 물건처럼 쓴 거와 그렇지 않은 거의 기억력의 기억 지속 시간 자체가 좀 달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질로 남겨놔서 만약에 같은 시를 반복하는 친구가 있다면 한 번 정도는 실제로 뇌화과학자나 이런 분들이 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자기가 자주 하는 실수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들 이런 걸 써서 짜증난다. 나는 왜 이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잘못 쓴 거를 손으로 팍팍 찢어버리는 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몇 번 하면서 나는 다시는 이런 건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방식은 아닌 거야. 난 이렇게 하지 않아. 그래서 이게 내가 생각하는 물질과 이런 부분을 맞춰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되고요. 아이들한테 저는 예전하고 조금 바뀐 거는 사실은 학원에 있는 아이들이 되게 예쁜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공부를 좀 숙제를 안 해오고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답답했어요. 숙제를 안 해온 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저렇게 맨날 하다가 끝부분이 들돼 있어? 적당히 읽다가 모르겠다 싶으면 별표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학원 안 다니다 처음 왔을 때 너무 열심히 다니던 친구가 학원에 익숙해지면 어느 정도 숙제를 완성하고 어느 정도는 몰라도 되는지를 알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 문제쯤에선 별 3개 정도 해놓고 이렇게 좀 큰 것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누구나 푼 거로 안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 되게 답답했었는데 어느 날 학교 공부 끝나고 그 긴 시간을 매일 빠지지 않고 내 앞에 앉아서 졸지 않으려고 애쓰다. 저는 그 모습도 예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 또한 대단하고 공부하고 있는 너희들 괜찮은데 지금 너희들이 초등학생이 이렇게 중학생과 하면서 어려우면 2번, 3번 반복할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데 마음이 급해지면 아이들이 그 공부 자체를 즐기지 못하고 쫓기면서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친구는 너무너무 반짝이면서 예뻐서 저는 그 친구를 정규과정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영재경씨 특강할 때만 만났는데 부모님한테 너무 반짝이는 친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한 1년 후쯤에 모든 학원을 관두고 잠깐 쉬고 있는 시기가 있다 그랬어요. 지쳐서 아이가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나는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엄마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럼 넌 쉬어. 그랬더니 한 2달, 3달 지나니까 아이가 한 달 안에 거의 마음이 불안해져서 나 뭔가 하나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 난 틀려도 괜찮다. 단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당히는 하지 말겠다. 한 문제 풀어도 내가 이거 풀고 다음에 풀더라도 지금은 끝까지 완성하고 끝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준다면 우리 친구들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부 저희 영재사고력이나 수리융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이제 그 3프로 올림피아드 과정 수업을 하나를 제가 이제 제시를 한 게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학은 그 교구적인 도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3프로 그 올림피아드 1과정 경시를 꼭 들어라가 아니라 경시 영재를 하다 보면 이 교재에서 굉장히 잘 나온 주제들이 있어요. 이게 영재사고력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 주제들은 좀 공부를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싶어서 전체 주제를 원래 36강입니다. 36주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8개로 나눴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이 이 부분에서 필요한가, 뭐 수열이나 숫자 개수, 수출이, 계산식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들. 이거에 연결된 융합되는 창의융합. 꼭 수학을 할 때 사고력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서면 아이들이 심화를 봤던 친구들이 자기가 봤던 도전 문제가 아니어서 이건 수학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하는 과정 자체를 늘려나가야 돼서 이런 거를 합치는 수업도 있습니다. 라는 의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문제를 말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문제를 푼 후 자기 노트를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고 실제로 영재원이나 이런 문제에서는 수학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음표에서 규칙성, 개명으로 되는 거와 박자와 이런 것들로 되는 이런 문제도 실제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융합적인 문제를 좀 더 풀어보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수리융합을 공부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왜 이런 문제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김영민 선생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운교육 김영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연차로 수업하신 이하나 선생님 되게 착하시고 되게 푸근하신 친구 같은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저는 애기들한테 되게 세고 러프한 거친 친구 같은 선생님이랑 결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애기들이 긴 학교 갔다 와서 긴 시간 이렇게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울까라고 되게 착하게 말씀하셔서 저는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저는 애기들한테 평상시에 너는 맨날 놀잖아. 너는 학교 끝나면 맨날 놀잖아. 너는 틈 시간이 너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똥 쌀 시간도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답답한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저는 다원교육에서 정규반도 담당하고 있고 지금 3프로 1과정을 지금 담당 토요일날, 일요일날 진행하고 있는 김영빈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머님들께 교과서적인 부분은 지금 중등교과적인 부분은 이하단 선생님 너무 말씀을 잘해주셨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영재교육원, 하반기에 있을 영재교육원과 그 다음에 이제 외부 경시대회, 수학 경시대회, 초등학교 수학 경시대회 그리고 그 전반적인 사고력 수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오늘 못 보셨죠? 전 이런 스타일.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제가 2023학년도 대학부설과 교육철 영재교육원의 그 요강 같은 경우는 제가 이후에 여름 이후에 저희 또 이제 설명해야 하거든요. 거기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냥 개요만 빠르게 진행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간 발표됐던 조금 새로운 소식들이 있어서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교재 영재교육원 보면 이제 매해 제가 한 1000명 이상의 1500명 가량의 아이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이 초등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3, 4, 5학년 친구들이 초등 영재교원에 지원할 수 있고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 중등 영재원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교대에서는.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소식이 하나 있어서 그 이후에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일정을 보시자면 항상 8월 달에 이제 금요일에 그 대학교에서 교대 영재교는 그 입시 요강을 발표를 합니다. 교대는.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접수를 시작하고 10월경에 이제 지필고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에 2차 합격자, 면접 대상자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접수를 해주시면 이제 그 합격하고 나서 추천서와 자소서를 이제 어머님들이 그 홈페이지에 가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건 합격자, 1차 지필 합격자에 한해서라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2월 첫째 주에 보통 모든 대학 부서 영재교육이 동시에 같은 요일 토요일에 면접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이제 11월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는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제 지필고사 대비를 같이 수업을 했었고 그 다음 이제 합격한 친구들은 자소서를 조금 컨설팅을 해주고요. 그리고 면접도 대비를 진행했습니다. 아마 올해도 변동사항이 없다면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합격할 때까지 함께 하겠다 뭐 이런 의미였고 지금 여기가 2023학년인데 3년 그러니까 올해 요강이었었는데 과감하게 제가 어머님들 요거 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어머님들 교대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보이십니다.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빨간 글씨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 어머님들을 위해서 여기도 잠깐 보시면 한 칸밖에 왠지 허전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보여주시면 정리를 한번 그냥 핵심만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은 지원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초 3, 4, 5 그래서 대학부설 영재교원의 교대는 무조건 3학년 친구들도 4학년 나중에 4학년 합격을 목표로 3학년 때 한번 어머님들이 도전 많이들 하셨었거든요. 근데 올해 교대가 3학년은 이제 뽑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교대는 늘 그렇듯 매 변동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시험을 봤다가 안 봤다가 뭐 수학 포트폴리오를 제출해라고 했다가 매년 그 시대 트렌드에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아이들의 그 합격한 아이들 수료하는 친구들의 그 성향을 보고 이 올해는 우리가 실패했다 하면 과감하게 요강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3학년 친구들이 그 지필에서 그래도 잘하는 친구들이 몇 명은 뽑혔었는데 올해 지금 보니까 4월 달에 발표를 했어요. 3학년을 뽑지 않겠다. 4학년, 5학년만 지원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년 기준으로 얘기하면 5, 6학년은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합격을 하면 5, 6학년 때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등 지금 초 6학년 친구들은 어머님들이 중등형 지원을 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6학년 친구들은 이제 수리 정보 심화반만 선발하겠다. 과학 심화반은 선발하지 않겠다 해서 원래 각각 수리 정보 심화반 20명, 과학 심화반 20명 이렇게 선발을 했었는데 그냥 20명만 선발하는 걸로 이렇게 조금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도 빠이빠이가 됐습니다. 우선은 지금 4월달에 발표한 건 이렇고요. 나중에 이제 8월달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발표를 하겠다 추후에 이렇게 했으니 다시 한번 이제 정보가 들어오면 어머님께 설명회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그럼 우리 아이 영재교원에 지원을 못하나? 라고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교육청 영재교원은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 많이 뽑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기입해 놓은 건 이제 없어지는 학년과 없어지는 인원입니다. 요반 자체가 없어지게 되고요.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이거든요.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 40명, 과학 60명, 정보 20명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초등부는. 그리고 연세대나 서울대도 어머님들 약간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아니면 지금 아직은 저학년이지만 이후에 나는 중등영재교육원에 더 관심이 많다라고 하시는 어머님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지필로 시험을 봤고요. 교대는 1차가 2차는 서류평가였고요. 그래서 그때 서류평가는 자소서와 추천서입니다. 그리고 연세대는 과감하게 서류평가로 계속 유지했습니다. 원래 서울대랑 연세대는 거의 같은 급으로 같은 흐름으로 갔었는데 서울대는 지필고사를 다시 실시를 했거든요. 코로나 이후가 돼서. 근데 연세대는 작년에 이상하게 혼자 이제 서류평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 그냥 자소서만 평가를 했습니다. 올해는 또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데 이 연세대와 서울대도 대학부서 영재교원이다 보니 8월 달에 아마 입시 요강이 정확히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 두 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사이트 홈페이지가 매년 조금 새로 업데이트 되면서 예전 그 입시 요강에 올라간 홈페이지는 삭제돼서 없는 홈페이지라고 써요. 그래서 아마 기존 내용은 못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연세대와 서울대는 만약에 연세대도 만약에 지필고사를 본다면 이 연세대 이 파란 부분의 연대, 서울대 그 집필 문제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K모를 준비하는, 경시 준비하는 아이들 급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정도의 난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주6 같은 경우는 서울교대와 연세대, 서울대 이렇게 3종 세트로 지원을 다 하십니다. 어차피 이제 지필고사 준비한다는 것에서 이걸 준비를 하다 보면 당연히 조금 낮은 단계의 것도 할 수 있고, 대부분 여기를 욕심내는 친구들은 교대나 교육청 영재교육 수료자 친구들이 되게 굉장히 많은 편이라 경험이 있어서 이 세 개를 다 준비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어머니께 조금 질문을 해드리자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세 개 다 합격을 한다면 어느 영재원을 가실 것 같습니까? 어머니 서울대라고 말씀을 하시죠? 네. 이거는 근데 솔직히 어머님들이 저한테도 자문을 구하시지만 대부분 저한테 자문을 구하셔도 마음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TO가 굉장히 적어요. 수학이 18명이고 이게 서울대 교수님이 아무리 조교를 쓴다고 해도 서울대 조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사사, 심화 이런 걸 이후의 과정을 하셔서 아무래도 서울대에 더 많이 기울이시는데, 이거는 근데 영재교원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잘 된다든지 그 고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제가 어머님들께 합격하시고 나서 고민 같이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청입니다. 이건 초등교육청인데요. 기준은 여기는 강남 서초 영재교육원이에요. 근데 제가 어머님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여기 보시면 초등학교 3학년, 이게 현재 학년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보시면 여기 제가 초3은 80명 많이 뽑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80명 선발하고요. 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은 수학 40명, 과학 40명 이렇게 선발합니다. 그럼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은 교육청에 있긴 있는데 이게 정보다 보니까 솔직히 어머님들이 교육청을 굳이 정보 쪽으로는 지원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5학년 정도 되면 교대나 교대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하시지, 교육청은 솔직히 어머님들이 조금 꺼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되게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 제가 보시라고 하는 거니 여기 대치초, 엄복초, 학동초, 석초초, 포이초 이런 초, 이거는 작년 교육청 영재교육원 협력학교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가서 이제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방과후처럼. 근데 이 협력학교한테는 약간 이득이 있습니다. 선발할 때 조금 더 뽑아줍니다. 이 학교 출신들이. 어머니 보시고 우리 애들 지촌데 이렇게 생각을 보세요. 근데 이게 왜냐, 살짝 협력학교 바뀌니까 이것도 올해 발표가 9월에 나거든요. 지휘를 통해서 제가 또 그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등입니다. 중등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보시면 여기 40명 수학 보시면 40명 중학급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여기 과학 40명, 미술도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학교 대명중, 구룡중, 경원중, 개원중, 서원중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올해 발표가 나면 다시 새로운 요강으로 어머니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인원을 잠깐 보시라고 한번 정리를 해놨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과연 어디에 지원을 할 것인가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그래서 지금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면, 초등학교 4학년, 즉 초등학교 현재 3학년입니다. 3학년 친구들은요, 20점이 학교 선생님, 교사 선생님이 체크리스트 합니다. 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 그리고 80점이 아이들이 지필고사를 봅니다. 12월 초에. 그리고 4학년 친구들은요, 여기 보시면 지필고사는 70점이고 면접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면접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제가 어머님들께 지금 6월 이제 6월 되잖아요. 6월 되시면 어머님들도 이제 잔소리 조금 해주셔야 되는 게, 아이들한테 학교 생활 잘하라고 말씀 주셔야 됩니다. 이 교사 체크리스트는 비공개라서 어머님이나 학생들이 자기가 몇 점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사 재량이거든요. 그러니 어머님들이 이제 가서 학교 가서, 이제 코로나도 풀렸고 비대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발표도 잘하고 바른 자세로 모범생으로 살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주셔야 나중에 후반기에 이제 어머니들이 지원하시고 나셔서 이제 안심하고 교사 체크리스트에 2학년 선생님들이 다 좋은 점수 주시려고 하죠. 하지만 굉장히 객관적이십니다. 담임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 점수 20%나 되기 때문에 무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육청을 영재교원 목표인 친구들의 어머니시, 자제를 갖고 계신 어머니심이라면 조금 아이들 학교 생활도 잘하라고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을 한번 보시면요, 9월달 마지막 셋째 주,
셋째 주에 발표를 요강을 하고요. GED를 통해서 11월 달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GED에 입력을 해서 사이트에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교사가 이제 그 가정통신문이 와요. 그래서 신청한 친구들 얘기해 달라고 어머님들이 신청하셨다고 알려주시면 이제 선생님들이 점수를 매겨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이거 이루어지는 일이고 아이들은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12월 첫째 주 토요일 보통 변함없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발표는 최종 합격자는 이때 근데 면접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4학년 같은 경우는 면접이 동시에 시험 보러 가는 날 오전에 시험을 봤으면 오후에 나눠서 면접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월 달에 발표입니다. 의외로 몇 개월 뒤에 잊고 있을 때쯤 2달 뒤에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 일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교육청 영재교육원 대비를 실시하고 저희가 특강을 수업을 진행 예정입니다. 보통 올해 교육청 영재교육은 어머님들께 제가 그 교육청은 크게 변함이 없어서 지금 보여드린 그 요강 그대로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만약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제가 8월 9월 달에 산발적으로 대학부설과 교육청 영재교육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교육청 문제나 그 교대 영재교육원 문제를 조금 대거 공개해서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과연 지원을 할 수 있을까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한번 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래도 한번은 오셨는데 보시고 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영재교육원에서 창의문제 해결력 평가가 어떤 스타일로 나오는지 이제 맛보기로 진짜 한번 몇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진짜 최근 문제입니다. 2023학년도 교육청 영재교육 기출문제인데요. 보시면 직각삼각형,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 모두 몇 개 구하는지. 그래서 항상 교육청 문제 유형은 이렇게 대문제 하나를 주고 소문제 3개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점점 뒤로 갈수록 더 어렵게 문제가 출제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어머님 혹시 교과 내용을 벗어나는 내용이 있을까요? 그건 없습니다. 교육청은 진짜 그 학년에 배운 내용으로 출제를 합니다. 다만 이 내용을 이 개념은 학교 내용이죠. 정사각형이냐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이 뭔지는 학교에서 배우지만 이거를 선별해내는 작업을 하는 건 사고력에서 많이 하는 편이죠. 이거의 번호를 불러 뭐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근데 이것도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도 성대경시 유형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고력 경시 영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부류의 수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몇 년 전, 그러니까 얼마나 유형이 바뀌지 않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거는 찾을 수 있는 직각삼각형의 개수 이런 것도 지금 기출됐었었고 근데 이런 거 어머님들 제가 이거 3% 광고는 아니지만 제가 그 책이 되게 좋다. 3%뿐만이 아니라 필즈 수학이나 1031 시리즈에서도 이런 챕터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런 그 테마가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제가 3%를 진행하다 보니 그냥 캡처는 3%로 그냥 보여드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다 사고력 수학 테마랑 똑같이 동일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배운 친구들, 이렇게 개수 세는 거를 배운 친구들과 종이가 찢어져라 이게 몇 개인지 세고 있는 친구들의 이거는 경험 차이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이거를 설명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10분이면 설명하고 이해하고 풀 수 있게끔 할 수 자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경험이냐, 무경험이냐, 유경험이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께 많이 지금 뭉쳐드릴 때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이제 끝났으니 이제 조금 많이들 노출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코로나 시국에 제가 어머님들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봐서 관찰했었을 때 교과는 계속 갖고 가세요. 근데 그 이외의 것들은 조금씩 포기를 하시고 그래 좀 이따 하지 조금 이따 해야지 이렇게 하셔서 되게 축소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거는 사고력 경시 영재는 지금 충분히 아이들한테 노출시키고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제가 수는 빼긴 했는데 이건 마방진 문제였거든요. 여기 구멍을 몇 개 수를 넣어놓고 여기 빙판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 삼각형 안에 합이 모두 같도록 뭐 집어넣어라. 이거 솔직히 그냥 덧셈뺄셈이잖아요, 어머니. 근데 이런 마방진 문제도 이러면 다 마방진 문제거든요. 이게 꼬맹이들 문제였다면 요거는 6학년 친구들, 조금 학년 높은 친구들 그리고 이것도 지금 이거는 이제 재작년 문제였는데 이것도 이
이 안에 그냥 가장 작은 삼각형의 차를 구하여라. 이런 거 다 마방진의 응용이거든요. 이런 거 다 어디 나와 있냐면 수출입 마방진 이런 거 이것도 3%의 캡처지만 필재수학 103을 다 들어가 있는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아이들이 노출이 된 친구들과 그냥 교과만 한 친구들은 어머님들 혹시 플랜 A만 있는 친구와 플랜 B, 플랜 C가 있는 친구들은 확실히 후자 아이들이 훨씬 강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과를 할 때 저는 어머님들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왜 우리 아이는 심한 문제만 내면 문제를 못 풀지? 이거는 아이들의 지금 두뇌 개발, 즉 사고력 확장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응용 문제가 안 풀리는 수도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만 내가 너무 가르치지 않았나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한번 어머님들께 제가 연세대랑 서울대 문제 조금 어렵다라고 해서 한 문제씩 가져갔어요. 이런 거 쉬운 문제 중에 하나. 연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 문제가 11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기존에. 지금은 지필고사 안 보고 그 코로나 전에 시험을 봤던 시절에 변함없이 11문제가 기출되는데 수학을 지원한 친구들을 그러니까 수학, 과학을 지원한 친구들 7문제는 다 수학을 같이 공통 문제로 보고 내문항만 전공 분야에 따라서 갈립니다. 그래서 내문항의 문제, 수학 문제, 내문제 수학을 지원하게 되면 되게 어려운 내문제, 수학 문제를 추가로 풀어야 되고 과학 친구들은 과학 분야, 지원 분야에 맞춰서 실제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공통 문항의 문제다 보니까 난이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보시고 서울대 한번 보실까요? 서울대 같은 경우도 이런 규칙성 문제지만 과거에 꼬맹이들이 보던 그 규칙성 문제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경험을 아이들이 점점점 해 나가야 되는데 한 번도 하지 않았다가 우리 아이 이제 중학교 때, 중1 때 조금 시간이 되니 영재교육원 한번 중등 영재교육 한번 지원해 볼까? 라고 했을 때 과연 그 벽이 어느 정도 높으실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연세대와 서울대는. 그래서 초등수학 경시대에 그러면 문제도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이걸 먼저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어떤 경시대들이 있는지 한번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대경시가 제일 유명하죠. 성대경시와 KMC는 하늘교육에서 이제 종로학원 거기에서 이제 주관을 하고 있는데 4월달에 봤었어요. 아마 후기도 있을 겁니다. 항상 전기, 후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학기에도 한번 어머님들 그냥 소풍 가듯이 한번 시험 보실 거예요 아마. 근데 지난주 5월 21일 일요일은 KMC도 시행을 상반기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외부 경시대 혹시 어머니는 아이들 한번 나가본 적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대비 수업이나 3% 수업이나 할 때 아이들한테 한번 그냥 물어보거든요. 선행을 어디까지 했어를 먼저 물어보지는 않고 너네 이런 경험이 있어? 그걸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예전에는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절반 가까이는 경험이 있었는데 그 코로나 이후에는 약간 소극적이다 보니 이제 몇 명 아이들만 손을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문제가 출제되냐면 단답형 주관식으로 30문항이 출제됩니다. 객관식은 나오지 않고요. 2점짜리 7문항, 3점짜리 9문항, 4점짜리 11문항, 5점짜리 3문항인데 이 4점짜리의 그 맞춘 여부에 따라서 수상권이 아니냐라고 이제 44점이나 되니 거의 50%에 가까우니 근데 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게 교과 수준의 문제가 나올까요? 얘는 사고력 경식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5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문제는 어른들도 진짜 못 풀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 잡고 있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조합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걸 다 맞추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 4점짜리와 5점짜리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의외로 시험을 보면 어머님들 아이들 어디서 많이 틀리는지 아세요? 요거는 그냥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틀렸다고 생각을 한다면 2점, 3점에서 지금 난리가 납니다. 근데 2점, 3점짜리가 어디냐면 교과 문제예요. 덧셈 문제 틀려오고 막 10의 자리 숫자, 막 수랑 숫자 구별 못해서 틀려옵니다. 어머니 수와 숫자 구별하시나요? 근데 저희가 그 전공이 아니고 여기 노출되지 않다 보니까 어른들도 수랑 숫자 구분 잘 못하거든요. 숫자는 0부터 9까지 10개밖에 없는 세상에. 그리고 그 숫자를 이용해서 그 양을 나타내는 게 수거든요. 근데 그거를 구별을 하기가 힘들죠. 이쪽에서 일을 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교과에서도 틀리고. 그러니까 사고력 수학에 대한 모든 문제가 아닌데도 아이들이 실수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4점짜리, 5점짜리는 당연히 또 많이 틀려오겠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처음에 성대경시를 만약에 한 3, 4학년 때 처음 시도하신다면 한 20점, 30점 받을
거 예상하시고 준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경험이거든요. 이게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이걸 함으로써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이게 교과도 교과지만 사고력성 문제가 굉장히 전반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경험 노출을 계속 시켜주시는 게 맞다고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뭐 이거는 그냥 시상 내용인데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위 그냥 저학년 고학년들 상위 15% 안에 들면은 수상권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머님들 보시면 1학년 때는 조금 아이들이 수상권 되게 쉬워요. 왜냐면 달리기 할 때 처음 시작할 때는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근데 3학년, 4학년 때부터는 장려상 우리 왜 못 받게 되지 이러실 거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달리기를 수학이라는 달리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개인차가 생기기 시작하는 텀이 3학년, 4학년입니다. 그래서 수성이 조금 뒤로 갈수록 고학년으로 갈수록 조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2점짜리 문항 이런 거 다 교과 문제거든요. 그죠? 이거 자릿수 50억 몇 개 이런 것들 문항들. 근데 어머니 이거 보시면 3점짜리인데도 이제 등차 수열. 애들한테 제가 수업 시간에 그냥 정교반 교과 수업 시간에 등차 수열 얘기하면 등차 수열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전 다 설명해 주네. 다 해줍니다. 너네 유용할 거야. 이거 써봐. 너네 사고력 안 했지? 이렇게 해주면 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지금 여기서 익히면 돼 해가지고 알려주거든요. 등차 수열 이런 것도 다 사고력성 내용입니다. 4점짜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어 숫자 계획 개수 구분하는 거 아이들 구분 못한다고 했죠? 그런 것도 다 연습이 되는 게 사고력 병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5점짜리 문항 이런 거는 이제 여기 전략 세우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대책 세우고 하는 문제들. 그리고 이런 유형. 지금 이거 제가 맨날 설명회마다 어머님들 되게 보여드리는 되게 좋은 문제인데 이게 요거 100개 나열했을 때 이 도형에서 굵은 테두리의 길이 얼마냐면 보통 보면 어머님들이 처음 생각할 때 이거 도형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얘는 등차 수열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등차 수열은 규칙을 알아야 되고 그 규칙을 알려면 가우스의 합. 가우스의 합을 아이들한테 제가 교과 수업 시간에 얘기하면 가우스가 뭐예요? 사안이에요. 이거 사안인 건 아니에요. 수학자인 것도 알아요. 근데 그 합 공식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연산 부분의 한 공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하나를 통해서 사고력이 확장되는 이 과정인데 여기에 노출을 시켜주셔야죠. 교과만 계속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예시로 그냥 가우스의 합 공식은 이런 내용이다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 설명을 하는 시간은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5분에 제가 설명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다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그것까지 하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께 계속 잔소리를 합니다. 어머님 교과 말고도 다른 것도 같이 시켜야 합니다. 지금 KMC는 제가 빠르게 이거 똑같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그 일요일에 됐는데 얘의 차이점은 다 비슷해요. 2시간 진행하는 것만 좀 시간이 좀 더 긴 편이고요. 얘는 예선과 본선이 있어요. 예선을 합격하면 무조건 수상입니다. 본선만 진출하면 우선 장려상 이상을 받게 되고 그 6문항에서 본선 6문항에서 내가 몇 문제를 풀었냐에 따라 색깔 있는 상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거는 다 사이트에서 어머님들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당연히 어머님들이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점 맞으면 됩니다. 6문항 다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제 대상을 받고 이거 이제 어머님들 잠깐 보여드리는 거 KJMO 많이 들어보셨나요? 주니어입니다. 주니어. KMO. 그러니까 KMO의 주니어 버전. 2009년 이후 몇 년 이후에 2010년 이후에 출생자들은 응시할 수 없음. 이건 뭐냐면 초등학교 친구들과 중1 친구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는 8월 26일 토요일에 시험이 될 거고요. 그 문제를 한번 어머니들 보시면, 그러니까 얘의 목표는 이게 대한수학회가 주관하는 거거든요. KMO 출제자들이 이제 한번 어린 꼬맹이들도 한번 도전해보게 해보자 해서 만든 건데 KMO를 우리 아이가 경시를 할 수 있나 없나를 체크해보는 좋은 기회다라고 해서 이 목표는 우리 아이들 한번 이거 KMO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인지 한번 확인해보세요라고 만든 대회입니다. 그래서 KJMO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과 중1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데 문제 난이도는 성대와 KMC보다는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얘도 2시간 진행이고요. 얘는 20문항에 각각 5점씩 배점이 있고요. 얘는 초등학교 전과정과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준하는 수학 내용이지만 제가 이거 보고 웃었습니다.
항상 이 과정은 이렇지만 내용을 보면 과연 이걸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을까라고 싶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문제 보시면 제가 왜 웃었는지 어머님들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런 목표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여기 보시면 이 어머님들 결과도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작년에 여기 보시면 아시죠? 만점자가 다른 때에 비해서 역대급으로 많이 나왔어요. 2022년. 올해 시험 보면 2023년이니까 이게 작년 거거든요. 8명이에요. 이게 저 8명 중에 보면 저 우리 뭐 영지원 했던 애인데 뭐 이래서 다 아는 애기들 몇 명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 평균 점수 보이십니까? 40점에서 50점대가 평균 점수입니다. 그러면 만점자 100점 만점이 나왔다니 이 8명은 이 친구들 뭘 공부했을까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이 친구들 사고력 경시해가지고 저런 얘기들 그 만점자 했던 친구들인데, 이 8명은 솔직히 그 사고력 경시를 떠나서 그런데 어릴 때부터 노출이 되고 KMO를 준비한 친구들. KMO 준비하게 하면서 우리 점수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까? 한번 나가보자 해서 나온 친구들이 만점을 많이 받았죠. 그럼 한번 문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2022년 작년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어머님들이 안 찍으셔도 되는 게 사이트에 다 공개합니다. 네, 정답지도 공개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이게 11자리인데 1부터 N자리 자연스러운 문제 적었더니 2022자리. 그러면 이거 2023으로 이제 해가지고 바꿔서 문제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됐으면 N은 얼마냐. 자, 이런 것들. 아래에 어느 아파트의 가구별로 불이 켜진 형을 표로 나타냈는데 노란색이 불이 켜진 건데 그 중에 가로줄이나 세로를 놓지 않게 선택하라면 최대한 몇 개가 선택할. 이게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일까요? 그리고 이게 결정적입니다. 이거를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은 아니에요. 기하는 굉장히 애들이 어려워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름모는 배웠죠. 마름모의 뜻은 배웠지만 이걸 통해서 1대2의 비율 6학년 때 배우죠. 그리고 직선 L은 A시아 교점 5를 지나면서 뭐 이런 데서 설명입니다. 이거의 넓이를 구하시오. 굉장히 어렵지만 경시를 준비한 친구들은 K번 문제에 비해서는 굉장히 쉽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100점을 맞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어머니께 한번 맛보기를 쫙 보여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초등수학 경시대회나 영재교육원이나 사고력, 제가 사고력 경시 영재 왜 필요하는지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에서 볼 수 없던 그 스펙트럼, 플랜 A뿐만 아니라 플랜 B, 플랜 C를 세울 수 있는, 그리고 영재교육원의 어머니 커리어라고 제가 지금 웃으면서 써긴 했는데, 이 아이들이 어머님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아이들 활동이 거의 없고 대회가 되게 많이 축약됐었어요. 기존에. 지금은 아니고 이제 점차 많이 퍼지고는 있는데, 아이들이 우리 아이가 뛰어나다라는 거를 PR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어머님들 제가 설명회 때 맨날 말씀드리지만 정말 유명하고 맛있는 맛집은 코로나에도 줄을 섰거든요. 그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코로나 때도 되게 열심히 이런 게 없어지지 않는 한 대회를 참여하고 이거를 수료를 하려고 노력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영재교육원 커리어는 나중에 어머님 독은 안 될 겁니다. 해놓고 우선은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고, 저는 이 커리어를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걸 갖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 그때의 성장이 다른 친구들과 이제 격차가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고력 수학 실전에서 어머님들 사고력은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상대경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지 학교에서 보는 시험으로는 검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CMS도 보내고 소마도 보내고 필즈 더 클래스도 보내고, 저희 이렇게 마음대로 다른 학원을 얘기해서 지금 원장님이 안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보내고 다니고 있는데, 그 다니는데 아이들이 과연 사고력 수학을 어느 정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잘하고 있어요. 저희는 잘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지표를 좀 정확한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시대 한번 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전국 기준으로 이제 초등학생은 전국 기준으로 자기 상태를 모의고사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거 체크해 보시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 이거에 따라서 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동기부여. 아이들이 이걸 수상함으로써 동상이든 장려상이든 아니면 영재교원을 내가 준비했다는 것 자체로도 되게 높은, 그러니까 합격을 안 하더라도 자기가 영재교원을 대비했다는 거로도 되게 자신감 있어 합니다.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 되게 해맑죠. 자기가 준비를 할 수 있는 인재거든요. 근데 교육청이나 이제 영재교원은 되게 높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는, 그건 너무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냥 도전하는 자세, 그 도전자가 되게 자신감 있어 하면 아이들이 좀 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수학이든 과학이든 되게 열심히 뛰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되게 좋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상과 합격은 그냥 하나의 결과일 뿐이고 경험으로 그냥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 결과는 그냥 저희가 그 과정 중에 하나 그냥 수상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 최종 목표는 그냥 여기서의 그냥 수학 하나에 하나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경시는 약간 수학을 되게 깊게 들어가는 거고, 영재교육원, 사고력 영재교육원 그런 창의 문제 해결력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생각을 넓게 이렇게 스펙트럼을 넓게 해주는 걸 생각하시면 되니, 이 두 작업을 동시에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다양하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난이도라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솟은 아무 준비 없이 곧바로 자 영재교육원 경실에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가는 거, 이건 너무 힘들거든요.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나가다 보면 계단식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난이도의 그 체감 난이도도 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께 그 아이들 문제집 되게 잘 푸잖아요. 그래서 다 맞고 그렇잖아요. 거기 유형 다 나와 있고 설명 있고 가을 거 풀다 보니, 근데 시험만 보면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은 문제지에 대한 거에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섞여진, 이렇게 믹스된 어느 단원에 모여 있고 이게 섞여진 이게 없기 때문에 아이들, 그리고 단원 학교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학교 시험은 굉장히 쉽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아이들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100점 맞았다고 해도 어머니는 좋긴 하지만 과연 이게 100점이 진짜 100점일까? 이런 의심은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조금 한번 어머님들이 그 계속 선행만 하시지 말고 실전에 나가서 아이들의 평가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행 교과만 하는 친구들은 무기가 이것뿐이라면 사고력까지 하는 친구들, 좀 다른 거에 경험을 많은 친구는 이렇게 안 돼, 이거 안 돼, 그럼 이거 꺼내주고 이거 꺼내주고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딱 교과만 한 친구들은 그냥 맨밥 먹는 거고요. 사고력 할 친구들은 이걸 가지고 각종 요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머님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제가 교과 FM적인 아이들을 만들어주지 마세요. 창의력을 깨주려면 여러 생각할 수 있는 방향에 노출시켜줘야 됩니다. 애기가 혼자 내가 한번 노출내보겠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머님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1031, 여기 제가 저학년 친구들 사고력 교재 맨날 이런 식으로 소개해드리는데, 이건 1031이요. 저 마음이 급해서. 기발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가르칩니다. 여기 공상 여기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얘는 목이 딱 눈치채시죠? 디딤돌입니다. 디딤돌 3% 들으셔야죠. 그리고 이거는 필지 수학입니다. 근데 이게 다 같은 결이 같은 사고력 교재고요. 5학년 친구들은 지금 3% 제가 당연히 추천드리고, 요거 책은 솔직히 이제 단종대고에서 중국 영재학교에서 썼던 건데 제가 몇 번 풀어봤는데 이게 약간 KMO는 아닌데 약간 3%와 KMO 사이의 중간 정도? 한번 어머니들이 좀 색다른 거 보시면 있다면 이거 추천드리고, 얘도 단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았는데 왜 단종됐는지 우리 CMS가 이제 대학이 끝나면서 이게 단종이 됐거든요. 요거 되게 좋습니다. 이거는 교과 친구들, 교과 수학할 때도 도형 부분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거라서, 이런 건 알라딘, 중고 이런 얼마든지 좋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올림픽 수학 프로그램, 이거는 저는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 5월 21일 일요일 기준 저희 3분의 1, 36챕터 중에서 지금 12챕터가 마무리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조금 보여드리면, 핵심 문제 2문제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진짜로 수학 경시대에 기출됐던 문제고, 요제 4문제는 이제 아이들과 제가 같이 수업 시간에 풀어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특강탐구 10문제. 그러면 총 한 챕터당 16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3%는 한 과정당 36개의 챕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576문항을 풀게 되는데, 이 576문항이 학교 교과랑 전혀 달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수업을, 그러니까 교과는 어머님들이 그래도 댁에서 이제 가정학습을 하실 수가 있지만, 요거는 조금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께 부탁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그 현장에 있는 선생님이 수학을 잘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데이터를 갖고 있고, 어느 지점에 아이들이 실수를 많이 하고 힘들어하는지를 다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제가 어머니들이 이런 수업은 어디에 추천을 드리냐면, 교과 선행만 하신 분들, 지금 빠르게 이제 좀 더 많이 시키셔야 되고, 저학년 때 사고력을 한번 했다, 팩토 한번 해보셨죠? 팩토 1031 필주 수학 시리즈를 했던 친구들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교과 기본 문제는 잘 해결하나 응용 심화 문제에 취약한 친구들,
추천드리고요. 근데 어머니들 지금 선행하는 거 나가는 것도 힘든데 지금 요거까지 어떻게 해? 라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부담되는 스케줄이 아니에요. 3%는 피어나 선생님이 6개월 과정으로 피어나 선생님이 6개월 기준으로 한 거지만 그러면은 6개월이면 어머니들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4.5개월 한 번 올 때마다 두 챕터 하는데 숙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모든 학원이 이런 3%는 수업은 다 갖고 있으니 어머님들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스케줄이 맞는다면 주말 때 잠깐 들으셔서 노출시켜 주시는 건 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수학자회나 영재교원, 특히 어머님들이 언제 3%에 대한 열망이 되게 높아지시냐면 영재교원 한번 성대경실이 끝났을 때 영재교원을 한번 경험하고 났을 때 우리 아이가 교과만 너무 했구나를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끼시기 전에 제가 미리 보여드렸으니 한번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전용 노트를 아이들한테 나눠줍니다. 아이들 그림 그릴 시간 아까워서 우선 그림에다 여기서 이제 풀이 과정을 쓰면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아이들한테 3챕터 몇 번 봐 그러면 여기 다 펴져 있으면 똑같이 동일하게 복사되어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 저고요. 너무 다르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일요일 아침 9시간부터 12시 반 지금 진행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12챕터 지금 완료된 상태고 남은 24개가 있어요. 근데 그 챕터가 다 테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중간에도 합류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8월 13일날 이제 제가 종강이 되면 이후에 이제 한 8월 달을 이제 마무리하고 9월 달부터 영재교육원이나 아니면 3% 이과적으로 이어서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어머니 관심 있으시면 얼마든지 편하게 수업을 안 들으시더라도 요거 커리에 대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 주셔도 되고요. 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제시를 마지막으로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4월에 성대경시가 초월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어머니들이 신학기라 보니까 3월에 있는 상반기 성대경시를 훨씬 많이 봅니다. 하반기보다. 하반기는 영재교육원을 더 대비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성대경시를 했다. 그래서 저랑 그래서 5월달에 그래서 3%의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동안 지금 하고 있고요, 아이들. 그래서 여름방학 기준으로 끝냈을 때 이후에 이제 우리 아이는 교육청이든 교대든 영재교육을 대비하겠다. 이런 커리로 가셔도 되고 아니시면 난 욕심이 좀 많다 라는 경실에도 준비하고 영재교육도 준비하겠다 하시면 KJMO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26일 토요일 시험이다 보니 아직 한 2달 넘게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안내나 정보가 있으면 제 어머님들께 어떻게든 다음 교육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머님들 한번 커리를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